펴보십시오. 강의노트 44페이지. 강의노트 44페이지 보면 정보가치 계산 나와 있죠. 그리고 25회, 29회니까 나올 때가 됐죠. 제가 어제 긴급하게 계산 문제 풀까 말까 어저께 올려놨어요. 요거. 그러니까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심심할 때 13분이야. 13분. 그러니까 심심할 때 한번 딱 보고 요놈은 풀만하다. 그럼 결정하셔. 요렇게 하시는 거야. 이다음에는 필수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정책으로 가요. 이제부터 이제 조금 빡빡해요. 일단 잘 아셔야 될 게 있어. 이거 흔들리네. 자, 기본적으로 정책론이 예전처럼 비중이 높지 않아요. 요새는. 일단 제가 기출문제 몇 개 보여드릴 텐데, 기출문제를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논점별로 짤막짤막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의도 요새는 그렇게 제가 합니다. 그런데 17번에 있는 이 정책 개인은 유일하게 매년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럼 보셔요. 정책이 뭡니까? 봤더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동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우리는 정책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뭔가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유. 근데 이 이유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것들 이제는 중요치 않아. 뭐만 딱 기억하시냐 그러면 뭐시기 실패,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절단났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정책이 뭡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고요. 왜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시장 실패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 실패. 그러면 첫 번째 시장 실패가 뭐냐 봤더니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 요 표현이 잘 나와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요와 공급 모형을 약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소비자하고요, 공급자가 둘이 합의로 여기에 균형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이 균형에서 얼마의 거래량이 결정됩니까? 봤더니 50개예요. 그래서 이 균형 거래량이라 하는 이 50개가 뭐냐? 그러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로 몇 개를 거래하고 싶다는 거야. 50개를 거래하고 싶다는 거, 50개를. 그러면 시장이 몇 개를 딱 거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50개니까. 50개를 시장이 거래할 수 있도록 딱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50개 정도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시장이 야, 뭔 50개야. 야, 한 5개나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시장 실패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원을 배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야. 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소비자와 공급자가 어떤 합의로 50개를 거래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야 무슨 50개야. 야 한 5만 개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는 항상 어떤 표현이 잘 나오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과소하게 자원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의 의미를 보면 밑에 뭐시기하고 뭐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과대한 자원의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의 배분이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 다시 정리. 시장 실패가 뭡니까?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원을 배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치면 우리가 원하는 게 50개인데 야 50개를 주지 않고 야 5개만 갖고 가. 이런 것도 시장 실패고 우리가 원하는 걸 50개인데 야 한 5만 개 가져가라. 이것도 시장 실패라는 거야. 일단.
그리고 또 시험에 뭐가 잘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 그 중에 요런 걸 보셔. 외부 효과 공공재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우리 강의 노트에서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8번에서 외부 효과 공공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외부 효과 공공재는 그날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왜 외부 효과와 공공재를 시험에 잘 출제할까요?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외부 효과 공공재는 대표적으로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항상 요놈이 독립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외부 효과 공공재는 따로 암기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니까 시장을 절단 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봤더니 정보의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야. 정보의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뭔가 부정적이야. 완전한 경쟁이 아니고 불안정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 그리고 위험, 불확실성. 다 부정적인 거죠. 이런 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이런 걸 말해요.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그럼 항상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항상 속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절단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자, 여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다. 뭐 빼고? 외부 효과, 공공재 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 의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 놈이에요.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 이 직접과 간접은 너무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기출지문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에 기출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접 개입 방식이란 이렇게. 직접 개입 방식이란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누가 직접 수행한다.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수요 공급 모형인데, 수요 공급 모형은 네 가지 요소로 돼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뭔가 결정하는 건데, 자, 첫 번째, 가격, 거래량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가격과 거래량을 정부가 직접 손을 댑니다. 그럼 직접 개입 방식이야.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개입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로 지금 들고 있는 게 그 강의 노트에 있는 네 가지예요. 자, 이걸 구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결정을 하면 직접 개입 방식인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는 부장시장의 가격이고, 임대료는 임대주택 시장의 가격이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거나 분양가를 직접 통제합니다. 그럼 직접이요. 가격을 직접 손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공급자. 그게 바로 공적인 개발이에요.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한다는 건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물건을 직접 산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직접. 그 대표적인 게 요 수용이죠. 수용은 강제적인 취득이지만 일단 토지를 소비자처럼 취득하는 것이죠. 강제적이지만. 그리고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은행처럼 저장을 하는 제도인데, 이 토지를 저장하려면 미리 먼저 구입해야 된단 말이야. 토지를 미리 구입한다라는 이 토지은행제도는
그렇죠.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반드시 연상을 해줘야 돼요. 연상을. 자, 다시. 자,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댑니다. 그러면 임대료,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은행. 직접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토지 은행 제도, 그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이고. 자,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적인 개발. 요게 딱 연상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간접 개입 방식이 뭡니까? 봤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접 개입 방식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걸 제가 1월 달에 설명했어요. 자, 여기 내일이 개강인데 초등학생이 숙제를 안 했어.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가 우리가 정부라고 해보자고요. 부모가 초등학생한테 야, 너 빨리 숙제해라 했더니 초등학생이 숙제를 안 하면 부모가 야, 네 숙제 갖고 와봐 하고 부모가 직접 숙제를 해주면 그죠? 이게 직접 개입 방식이야. 직접 개입 방식. 근데 부모가 야, 네 거 일기 갖고 와봐. 그래서 부모가 직접 일기를 써주는 게 직접 개입 방식인데 부모가 일기를 직접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기 내용이 어제는 김 사장이랑 소주를 거하게 마셨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의 숙제를 부모가 직접 해주는 이 직접 개입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면, 자, 직접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유도해. 초등학생한테, 야, 너 숙제 안 하면 말이야. 너 벌금을 부과할 거야. 너 조세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겁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 숙제를 빨리 하면 말이야, 내가 용돈을 말이야 보조해 줄게. 용돈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뭔가 유인하는 책들이 있어요. 유인하는 책들이. 그런 게 바로 요 간접 개입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어떤 유인책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유인책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4가지가 딱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암기하는데, 자, 들어가 보자고요. 자, 강의 노트에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그럼 바로 요 놈이란 말이야. 요 놈. 우리가 이거 간접. 오늘 오타 많다. 간접 개입 방식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인책에 4가지 세트 메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조세, 부담금은. 조세, 부담금 또는 보조나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쪽이 대표적인 유인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 위쪽은 연상을 하면서 계약해요. 연상을.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대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토지를 미리 구입합니다. 소비자처럼 토지 은행제도, 이걸 또는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토지를 취득해요. 직접 수용.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공적인 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연상이 필요해요. 요건 두 문자 따서 암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나와, 그렇게. 출제자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정부가 가격을 직접 손대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를 직접 구입합니다. 토지 은행, 토지 수용.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각종 공적 개발. 그리고 간접 개입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작년 문제 이거예요. 이것도 오늘 수업 자료 뒤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요령이 좀 있어. 요령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직접 개입 방식을 찾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눈에 가장 잘 띄는 게 딱 네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요놈이라며, 요놈.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눈에 확 띄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주면 일단 먼저 눈에 확 들어온 조세, 부담금 또는 보조, 지원. 다 비슷한 거잖아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걸 먼저 딱 삭제를 해줘야 돼. 그럼 딱 보면 여기 보여. 종합부동산세 조세. 너는 아니야. 조세, 부담금, 세트 메뉴. 이렇게 탁 보인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딱 보면 보조, 지원 이런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간접 개입 방식을 먼저 싹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토지은행 토지를 미리 취득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직접.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잖아요. DTI 이놈이 문제야. 우리가 앞으로 LTV라든지 DTI 바로 이놈이에요. 이렇게 LTV라든지 DTI가 나오면 요령이 뭐냐? 우리 금융론에서 LTV, DTI가 나오면 금융론에서는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LTV가 뭐냐? 대부 비율이. 그 다음에 DTI가 뭘 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융론에서는. 근데 그 이외에서 대부 비율인 LTV나 DTI가 나오면 정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항상 LTV, DTI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대출 금액. 그러니까 LTV, DTI가 나오면 그냥 대출 금액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명확해. 그래서 LTV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대출 금액이 올라가는구나.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TV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구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번역을 해주면 돼요. 정의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럼 보세요. LTV하고 DTI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주택 구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표적인 유인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LTV를 대단히 높게 해줬죠. 그럼 이건 뭘 유도하는 거예요, 정부가? 야, 대출을 우리 많이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집 사라. 이걸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출을 지금은 LTV를 대폭적으로 줄였죠. 이 말은 야, 대출을 적게 해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이제 부동산 좀 그만 사라. 이렇게 유인하는 대표적인 책이에요. 주택시장의 LTV나 DTI는 주택 구입을 많이 하게 하고 주택 구입을 적게 하고자 유인하는 대표적인 책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보세요. LTV, DTI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X에 X. 주택시장의 주택 구입자들의 행동을 유인하는 책이니까. 조세부담금, 보조지원처럼. 자,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죠? 직접이에요, 이게. 다시. 이게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등을 좀 저한테 배우셔야지. 자, 출제자가 직접 개입을 찾으세요. 이 문제도 상관없어. 간접을 찾으세요. 똑같아. 일단 눈에 확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조세부담금, 보조지원. 조세부담금, 보조지원.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조, 지원 이런 문구가 있어 확 지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봤더니 토지은행 정부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지. 직접.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데 맞아. LTV, DTI 나오면 대표적인 유인책이에요. 주택시장 유인책. 공공투자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직접. 그래서 몇 개? 3개. 이것도 10초 만에 딱 해결해야 돼요. 10초 만에. 이렇게 10초 만에 해결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 시험장에서. 아는 거 풀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냥 그냥 2교시를 위해서 딱 답안지 체크하고. 쓸데없이 계산 이런 거 손대지 마시고. 풀까 말까 고민도 안 해봤는데 시험장에서 왜 푸냔 말이야.
자, 그러면 정책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 자, 46페이지 보면 정책은 무엇입니까? 봤더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행위예요. 그럼 왜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이유 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돼? 시장 실패가 떠올라요. 시장 실패.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시장 실패를 딱 봤더니 시장 실패는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고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들이 뭡니까? 원인들이 뭡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 공공재는 따로 암기하고 외부 효과, 공공재는 따로 암기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거?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정보의 비대칭, 위험, 불안정 경제. 자, 그리고 정책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항상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게 간접의 네 가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게 눈에 탁 띈단 말이에요.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그리고 나서 직접의 가격을 직접 손댄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정부가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 은행,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직접. 그러면 각종 공적 개발. 딱 이 정도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네. 됐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간다? 외부 효과 공공재. 네. 확실히 1월 달보다는 확실히 빨라졌어요. 1월 달보다는. 그런데 못 따라옵니까? 따라온다고. 따라온다고요. 네.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 속도에 맞춰서 자꾸 반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잘 안 나와. 요새는 정책이 18번부터 거의 옛날처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본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럼 웨이브 효과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의미를 봤더니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가운데를 일단 보지 마. 가운데를 보지 말고 요걸 빼고 보자고요. 자, 외부 효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외부 환경이 누구한테? 나에게 뭔가 영향을 줍니다. 이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가운데 빼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 있으니까 구분이 필요하죠.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니까 외부 효과 중에 좋은 일이야, 경제. 자, 손해를 줍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니까 외부 효과 중에 안 좋은 현상입니다. 불경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기본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중에 뭐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압도적이야. 99.9%는 외부 불경제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 사례로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공장의 공해, 요 놈을 딱 들어야 돼. 외부 불경제. 그러면 왜 이게 외부 불경제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낼 때 뭐가 쏟아져 나와요? 공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장이 행인이 나죠. 외부에 있는 공장이 밖에 있는 나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근데 지금 공해는 손해를 나한테 주겠죠. 오늘 아침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하늘 그냥 어제랑 다르게 그냥 뿌옇더라고요. 그럼 하늘 딱 뿌옇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오늘 정말 재수 좋겠구만. 하늘 뿌옇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손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효과가 작동 중인 거고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경제라고 한다, 불경제라고 한다. 불경제라고 한다 이런 말이게. 이게 외부 불경제의 사례야. 대표적으로. 자, 그런데 논점은 외부 효과가 시험에 출제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외부 효과는 무엇을 실패시킨다. 시장 실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이게. 시장 실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공해라는 걸 사회 외부에다가 뭔가 뿌려대니까 시장 실패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시장 실패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아주 시장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내가 알아야 될 모든 상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가는 마트, 편의점,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경제학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자, 내가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딱 집어요. 그걸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장님한테 아이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고 계산 않고 나가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다시 오라 그런단 말이게. 뭐 하라 그래요? 계산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흔히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장 원리는 항상 공짜는 없어요. 뭔가 물건을 가져왔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대가를 지불했으면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고 우리가 흔히 give and take의 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해라는 이 공장의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자,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행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손해에 대해서 행인에게 뭔가 배상,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 줬다면 비록 손해를 끼쳤지만 give and take가 작동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깔끔한 거예요. 시장은. give and take 원리가 지켜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장의 공해에 대한 손해를 한 번도 배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장에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왜 실패됩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give and take 원리를 봐야 돼. give and take.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 있으면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장의 공해가 뭐라고 지금 의미가 적어져 있냐? 그럼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공장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 공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뭘 하고 있지 않다.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했다? 자, 항상 공장의 공해가 우리를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해라는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뭘 하고 있지 않다.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자, 또 하나 봐요. 외부 경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사례도 항상 10년째 똑같아. 그냥 내가 들고 와.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강의하기 편한 꽃진열을 딱 들고 오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학원을 오려고 길을 딱 나오면 이제 꽃집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꽃집 앞에다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지정한단 말이에요. 예쁘게. 그러면 자, 이 꽃이 지정된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느낍니까? 그러면 봄이 왔구나 하고 즐거움을 느껴요.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내가 꽃집 앞에 꽃을 보고 뭔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봐. 그랬더니 한 500냥 정도 돼. 그러면 꽃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 당신의 행위로 내가 500원어치 이득을 얻었으니까 야, 500원어치 가져가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게 시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꽃집 앞에 있는 꽃을 보고 대가를 갖다 줘요. 가끔씩 돌아오기도 해요. 가끔씩 들고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장의 원리가 깨지면서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외부 불경제든 경제든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브의 테이크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외부 불경제도 뭐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냐 그러면 자 여기는 꽃집의 꽃지절로 보면 꽃집이 꽃의 진열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뭘 하고 있지 않아?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충 감이 왔다? 대충 감이 왔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봐요. 여기서부터. 자, 우리 시험은 외부 불경제로 공장의 공해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봤더니 이 정의가 우리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례를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해가 쉬워. 자, 외부 불경제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지만 누가? 공장이 손해를 주지만 공장이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실패시킨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이 절단 나요. 이 상태에서 벌써 시장이 절단 난 거야. 그럼 반드시 뭘 물어봅니까?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걸. 요 두 가지. 자, 유형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과대냐, 과대한 생산이냐, 과대한 소비자인데 생산과 소비는 구별할 필요 없고 과대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장 실패의 구분이란 말이야.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자, 외부 불경제는 기본적으로 과대한 자원 배분이에요. 왜 그럽니까? 보셔. 공장이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돈이 남아 돈다, 돈이 부족하다. 남는다고, 공장이. 그럼 이 남는 돈으로 공장은 뭐 합니까? 그러면 공장이니까 물건을 더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대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적정한 양보다. 자, 그리고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겠죠. 정부의 대책은. 그래서 조세, 뭐 부담금, 벌금 이런 것들 부과하는 거예요. 자, 암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외부 불경제하고요. 외부 경제를 딱 비교해 보면 둘 중에 누가 글씨가 더 빡빡해요? 이쪽에 글자가 5글자나 돼서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 나오면 그냥 과대야. 그러면 앞으로 할 외부 경제가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과소야. 그러니까 암기는 쉬워요. 외부 불경제 빡빡하니까 과대. 외부 경제 한 글자가 빠져 있으니까 과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집 보자고. 꽃집. 항상 정의는 꽃집을 떠올려야 돼. 외부 경제는. 자, 꽃집이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는 뭐가 나온다? 과대냐 과소냐. 그럼 지금 외부 경제는 한 글자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과소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익을 사회에 줬으면 당연히 그 이익에 대한 뭘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남는다, 부족하다.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과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지원하고 장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두 가지 정도만 의미랑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또 보자고요. 자, 우리 평가사 27회.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자, 1번을 딱 봤더니 외부 효과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자,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맞아 보이지만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외부 효과는 항상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면서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보상을 지급했다고 돼 있다고. 보상을. 그러니까 얘는 외부 효과의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자, 뒤쪽에다가 함정을 놓는 거야. 이게 보상은 지급하고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함정으로 아무 필요 없는 문장이란 말이야. 항상 외부 효과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여기는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요 놈이. 예. 자, 그리고 우리가 핀피라는 현상도 있고 님비라는 현상도 있어요. 님비라는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를 설명하는 그 현상인데 자, 우리가 공원 그 다음에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땡큐라고 하죠. 왜? 좋은 외부 효과를 뿌려대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피야. 피. 플리즈라고 불러요. 플리즈니까 뭐예요? 제발 빨리 후딱 갖고 와라. 이게 플리즈. 그런 현상을 우리는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피가 꼭 떠올라야 돼요. 피가. 자, 지역에 공원이나 학교 등에 좋은 외부 효과를 뿌려대는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플리즈 빨리 갖고 와라. 이게 핀피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물도 있어요. 그 대표인 게 뭐 쓰레기 하치장, 그 다음에 뭐 화장장,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뿌려대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플리즈가 아니라 낫이라고 부른다고. 절대 갖고 오면 안 돼. 낫.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만 기억해 줘요.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땡큐. 그러니까 낫이 아니라 플리즈 빨리 갖고 와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맞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3번 지문은 우리 수준을 넘어가요. 요 배출권 거래. 그러니까 요건 넘어가고. 자, 4번 지문을 봐요. 정의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거니까 정부는 장려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5번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 해당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 부의 외부 효과 즉 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1번만 딱 뭔가 해결을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보여야 돼.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의 지급이 없다. 대가의 지급이 없다라는 게 외부 효과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봐요. 우리 공공재는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공공이 동시에 함께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 노트에는 기본서처럼 뭔가 거창한 거 적어놨어요. 뭐 국방, 법률, 뭐 치안, 소방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적어놨죠.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공공재는 국방, 뭐 법률, 치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뭐 공원, 뭐 공용 도서관,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뭐 가로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재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자, 그래서 공공재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했으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비경합성이고 또 하나는 비배제성이죠. 비배제성. 그러니까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비경합성, 하나는 비배제성.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 강의 노트를 한번 보자. 자, 왼쪽에 공공재를 보면요. 특성을 한번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찾았습니까? 요놈이에요. 자, 비경합성. 다수가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은요, 대가의 문제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하나를 적어놔요. 지금 비배제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로쳐서 소비를 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소비를 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공재 도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로. 자,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통적인 시간에 보편적인 도로는 우리는 서로 먼저 이용하려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막 이용하려고 막 새벽 5시에 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남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함께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도. 이게 포인트야. 공공재를 함께 이용하니까 반드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야, 너도 이용해? 나도 이용해. 그럼 같이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자, 또 이 비배제성은요, 요 도로라는 걸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그러면 뭐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나 또는 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에. 그럼 보셔. 자, 도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도로를 만드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로를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바로 요 비배제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재화는 어떨까요? 다른 재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른 재화. 자, 다른 재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흥분의 가족이 있어요. 자, 흥분의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흥분의 가족은 우리 고전에서 보면 자식들이 14명이라 합니다. 14명.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흥부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통닭을 사갖고 가려고 해요. 근데 통닭을 몇 마리 사갖고 왔습니까? 그러면 딱 한 마리 사갖고 왔어. 그럼 이제 흥분의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명인데, 그렇죠. 거의 준전시 상태에 돌입해요. 그럼 왜 흥분의 집에서 통닭 한 마리 사갖고 가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합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닭다리를 뜯으면 그 뒤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먹으려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 간에.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용을 해도 뒷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용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흥부가 통닭을 사갖고 왔을 때 공짜로 얻어갖고 왔겠어요? 반드시 돈을 지불해서 갖고 왔겠어요? 돈을 지불했으니까 통닭을 가져갖고 온 건데 공공재는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소비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반대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요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요걸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비배제성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데 소비를 해? 이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시장 실패예요. 이거 보는 순간.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무인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임승차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라니까요. 버스를 타면서 공짜야? 그죠? 시장 실패예요. 그리고 무임으로 승차하니까 그렇죠. 공공재가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못 만들어지겠어요?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과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공재는요. 요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해서 비용을 징수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무임승차자들을 적발해서 비용을 강제적으로 이게 징수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누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 이런. 여기까지가 공공재. 자, 그럼 정리.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세 가지 외부효, 세 가지를 넣어놨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외부효과고 공공재인데 요 세 가지를 설명해 줘야 돼. 세 가지를. 자, 그런데 일단 대책은 아니 누가 봐도 다 알아. 외부 불경제는 항상 사례가 뭡니까? 공해. 외부 경제는 꽃집. 그럼 보세요. 공해는 사회에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손해를 끼치니까 정부는 뭐 하면 돼요? 규제. 꽃집은 사회에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땡큐. 지워. 이런 건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요놈이단 말이에요.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근데 암기하는 거 외부 불경제는 일단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대야.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외부 불경제 공해만 과대야. 딱 하나 암기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과소니까, 반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이것만 해주면 돼, 이것만. 첫 번째,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켜요? 공해가. 이것만 말해주면 돼. 공장은 공해라는 손해를 끼치지만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이렇게만 말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꽃집이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사회에 이익을 주지만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재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그러면 무임으로 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를 보는 순간 무임으로 타? 이 시장 실패란 말이야.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하고 또 쉬자고요. 이번 시간까지가 좀 길어요. 자, 48. 48페이지 딱 보면 일단 외부 효과요. 자, 의미를 딱 봐요, 의미.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가로쳐 놓은 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러면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하지 않고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항상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게 되면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외부 효과는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외부 불경제가 나오면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공장의 공해. 그럼 이제 공해를 딱 머릿속에 넣고 공장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 시장 실패. 자, 유형이 뭡니까? 그러면 외부 불경제만 과대야. 나머지는 다 과소고. 그리고 대책은 뭔가요? 공해는 안 좋은 거니까 벌금, 부담금 등의 규제책이고.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 꽃의 진열. 꽃의 진열. 그래서 자, 꽃집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유형이 뭔가요? 외부 불경제 말고는 다 과소. 이건 또 사회가 이익이니까 지원 보조고. 그 다음에 공공재. 공공재는 항상 어디부터가 포인트입니까? 특성.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근데 중요한 게 이 비배제성이에요. 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우리나라의 도로를 만드는데 비용을 한 번도 댄 적이 없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도로를 이용한다, 이용 못한다? 이용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임 승차자. 그리고 무임 승차자를 보는 순간 시장 실패. 그리고 과소.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0분 쉬었다가 임대주택 정책 들어갑니다.